네, 오늘은 은행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좀 사실 우리나라 증시에는 무슨 은행이라는 주식은 없어요. 다 금융지주 회사의 형태로 상장이 돼 있죠. 금융지주라고 하면은 다 은행주는 아니죠. 예를 들어서 한국금융지주라든지 뭐 메리츠 금융지주라든지 이런 비은행 금융지주들이 있죠. 우리가 이제 은행주라고 부르는 금융지주들은 기본적으로 은행업을 베이스로 하는 금융지주사들이에요. 그래서 그 금융지주사 내에서 은행업이 차지하는 매출과 이익의 비중이 높은 거죠. 예를 들어 뭐 KB다. 그러면 KB금융 있지만 그 밑에는 KB은행뿐 아니라 카드, 뭐 국민카드, 또 KB손해보험, 뭐 KB 뭐 생명보험 있고 또 자산운용사 있고 저축은행도 자회사로 또 있고 캐피탈도 있고 이렇게 금융지주 회사 밑에는 금융권 자회사들이 뭐 여러 개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행이 차지하는 매출과 이익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게 좀 특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은행을 자회사로 둔 이런 금융지주사들이 왜 이렇게 많지가 않아요. 시중은행으로 치면은 KB 하나, 신한, 우리 이렇게 있고 뭐 IBK까지 이거는 이제 시중은행으로 분류하진 않지만 그리고 상장돼 있지는 않아도 농협은행이 있죠. 사이즈가 굉장히 시중은행들 뭐 KB 신한이랑 뭐 견줄 만한 그런 빅 사이즈이기 때문에 또 지방은행들 있죠. JB금융지주라든지 DGB, BNK 이런 지방은행들 그리고 인터넷은행 이건 뭐 금융지주사는 아니지만은 카카오뱅크, K뱅크 그중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돼 있고 아무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은행주로 분류를 하는데 오늘은 이제 은행주에 대한 어떤 오해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오해이기도 하고 어떤 투자를 좀 꺼려하는 그런 요인들 은행은 이런 것 때문에 투자하면 안 되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4월 정도에 은행주에 이제 발을 담궜는데, 음, 한 1년 정도 배당금 잘 타먹다가, 올해 7월 그러니까 2달 전 정도에 은행주가 엄청 하락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은행주뿐만이 아니고 뭐 리츠랑 다른 배당주들이 다 같이 막 동반 하락을 해서 저는 이제 그때 당시에 리츠를 좀 덜어서 은행주를 비중을 한 5, 60%확 늘렸습니다. 근데 다행히 이제 그 뒤로 뭐 다른 뭐 리츠뿐만이 아니고 배당주, 은행주 포함해서 많이 이렇게 반등을 했는데 음, 자, 오해가 어떤 오해들이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어, 1번 은행주는 성장이 없다. 사실 이제 은행주는 저성장 섹터로 분류가 되는데 저성장이라고 하면은 그나마 다행이에요. 아예 이제 성장이 없다고 하는 분들도 있는데 어 이제 사실 은행은 어떤 국가의 전체적인 GDP 성장이랑 같이 가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저성장 국면으로 접어들면은 은행도 저성장 주식이 되는 게 맞습니다. 왜냐면은 그 나라의 돈이 돌아가는 그 총량이 총 통화량이 결국에는 은행주의 성장을 결정짓는 건데 뭐 GDP 성장 뻔하고 근데 통화량만 늘릴 수는 없잖아요. GDP 성장률에 맞게 통화량이 증가를 할 텐데 은행은 결국에는 은행이 다루는 그 총 파이의 크기는 총 통화량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성장주로 분류가 되는 건 맞긴 맞아요. 근데 정말 이 투자를 못할 정도로 저성장이냐 하면은 요거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여기 밑에 좀 잘리긴 했는데 요 위에 세 개는 신한 하나 KB예요. 노란색이 KB고 파란색이 하나, 초록색이 신한은행입니다. 신한금융지주. 어, 성장이 이전에 뭐 EPS가 한 예를 들어 뭐 KB다. KB는 2013년도에 EPS가 한 3,000원 좀 넘었던 것 같은데 지금 거의 만 원. 아마 올해 2023년에는 EPS가 만 원이 넘을 거예요. 어, 하나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도 엄청 올랐죠. 이 파란색인데 3,000원 이렇게 막 하다가 만 원 가까이. 신한은 요새 이제 KB보다 좀 KB한테 리딩뱅크의 자리를 뺏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아무튼 신한도 성장세가 뭐 그렇게 느리다고 보기에는 좀 그래요. 우리 금융지주는 요 남색인데 이게 이제 재상장을 하면서 여기가 좀 끊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 금융지주도 자, 이 회색이 JB 금융지주인데 여기 좀 일회성 이익이 있었던 것 같고 2013년이랑 비교해 봤을 때 이때 보면은 비율상 지금 1,000원이 이거 제가 만든 표니까 숫자도 제가 기입해 넣은 건데 아무튼 1,000원이 좀 안 됐던 것 같아요. EPS가. 근데 지금은 2,000원이 넘죠. 10년 안 되는 사이에 2배 이상 한 2.23배 정도 성장한 것 같아요. 이 정도 성장한 섹터가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성장을 했는데 아무나 골라 잡아도 뭐 시중은행 4개랑 JB 중에서 아무나 골라 잡아도 2배 이상 성장한 섹터인데 이 정도 섹터라면 저는 괜찮다고 보거든요. 이제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앞에 좀 끊겨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2008년도에는 영업이익이 보니까 한 1조가 좀 넘었죠? 근데 지금 4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보이고 있는데 15년간 이렇게 이익이 많이 늘었는데 이걸 과연 저성장주로 분류해서 투자 섹터에서 제외할 것인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자고요. 물론 이 등락은 있어요. 오를 때 있고 떨어질 때 있고 이때 보면은 뭐 2013년부터 쭉 오르다가 여기 코로나 때 경제가 안 좋을 때는 좀 떨어지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장기간 우상향한다는 거에는 뭐 별로 거기에는 이견이 없을 것 같아요. 이건 자산 측면에서 본 건데 지금 이 보라색, 연보라색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신한금융지주거든요. 단위가 아마 이게 억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산 총 자산이 100조가 안 되고 이게 한 60조 정도 되는 것 같죠? 그랬는데 지금 600조 이상 이렇게 엄청 늘어난 거죠. 물론 이제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금융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산이랑 부채랑 같이 늘었기 때문에 자산에서 부채를 뺀 금액은 뭐 그렇게는 안 되겠지만은 이걸 이제 좀 조금 더 들여다 보면은 이제 KB거든요. KB 금융지주. 자산이 500조에서 600조, 700조 이렇게 계속 늘어나는데 당연히 이제 은행이다 보니까 부채가 많고 부채도 뭐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그거를 이제 차이가 되는 이 자본 총계를 보면은 자본 같은 경우에는 39조, 43조, 48조, 50조 계속 이렇게 늘어난다는 거죠. 이게 정말 저성장주인가? 투자를 못할 정도로? 그렇진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 고성장주랑 비교하자면은 당연히 뭐 성장 속도가 아주 그렇게 빠르지 않은 건 맞는데 어쨌든 이 주식은 배당률이 굉장히 높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성장률만 보여준다면은 투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특히 지금같이 배당률이 높은 시기에는 더 그렇다는 거죠. 보면은 이때는 사실 투자하면 안 되는 시기가 맞았어요. 그러니까 같은 5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때도 5만 원이고 지금도 5만 원이지만 같은 5만 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때는 배당금도 한 500원 정도밖에 안 주고 실제로 그 PBR이 막 1.2 정도로 굉장히 높았던 시절이에요. 이때는 진짜 은행주에 투자하면 바보였던 거고. 하지만 지금은 이때보다 은행주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했고 또 배당 수익률도 좋은데 투자를 할 만하다는 거죠. 저평가 국면에 확실히 접어들었다. 그래서 보면은 PBR 밴드가 2010년도 이때는 1.2 거의 1.4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쵸? 1.4 정도 됐던 것이 지금은 0.4, 0.3대인데 이때는 팔아야 되고 이때는 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이 생각이 드는 거죠. 어, 10년, 13년치 배당금인데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을 700원을 줬어요. 그 다음엔 600원 주고 500원 주고 이랬는데 지금은 3,000원을 줍니다. 분기 배당인데 500원씩 주다가 기말에 한 1,500원 주고 1,450원 이렇게 해서 1년에 3,000원을 주고 또 주식 소각도 하죠. 소각을 배당으로 환산했을 때 1,500억 이렇게 3,000억씩 막 소각을 하는데 이게 배당 수익률로 환산을 하면은 막 7%, 8%, 9%막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때랑 비교할 수가 없다. 이때는 사는 게 맞고, 이때는 파는 게 맞고, 이때는 사는 게 맞고, 이제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오해는 은행주는 관치라서 안 된다. 관치 때문에 못 오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진짜 관치 때문에 못 오르는 게 맞나? 자, 이게 한국전력의 재무제표예요.
한전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뭐 60조 뭐 안팎에서 왔다리 왔다리 하고 22년도에는 70조도 찍고는 했지만은 이익이 계속 적자. 20년도에 한 번 흑자 내고 또 적자. 작년에는 32조 적자. 영업이익 32조 적자. 당기순이익 24조 적자. 이런 게 저는 진짜 관치라고 보거든요. 정치인이 이익을 못 내게 해. 근데 이제 KB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매출이 42조, 47조, 55조 계속 이제 우상향하는데 88조까지 이익도 4조, 5조, 6조 계속 늘어나고 뭐 컨센으로 보면 7조까지도 관치라고 하기에는 이익이 너무 잘 나지 않나. 그렇죠? 아니 관치여가지고 진짜 막 손목을 비틀었으면은 이익이 안 늘어야지. 하지만 이익이 이제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이제 관치라는 거를 너무 좀 피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치라는 거는 실제로 한국전력처럼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들도 있죠. 물론 이제 은행도 올해 같은 경우에는 좀 이익을 침해받은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게 대출금리가 하도 빨리 오르니까 기준금리가 막 제로금리 시절에서 한국은행도 3%대로 올리고 미국도 뭐 5%대로 막 올려버리니까 대출을 엄청나게 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그 제로금리 시절에 대출 총액은 많은데 이거를 일거에 대출 금리를 막 이렇게 5% 7%까지 올려버리게 되니까 이게 뭐 사실 아무리 뭐 포퓰리즘을 신경을 안 쓰는 정치인이라도 이걸 언급을 안 할 수가 없죠. 또 이제 자꾸 이 은행이 버는 이익을 국민들에게 환원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실제로 좀 순이자 마진을 마음대로 못 올린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은 예전 그 제로금리 시절이랑 비교했을 때 순이자 마진이 조금 오르긴 올랐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로금리 시절 때는 원체 그 기준금리가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여기다 마진을 많이 붙일 수가 없지만은 지금은 3%뭐 중반 정도 되기 때문에 예금은 뭐 3% 중반 이렇게 받더라도 대출을 좀 2, 3% 높여서 받아도 그게 그렇게 티가 안 난다는 거죠. 원래도 고금리 시절에는 그 순이자 마진이 높고 저금리 시절에는 순이자 마진이 낮은 게 특징입니다.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마음대로 못 올렸다 그러면 그건 이익 침해된 게 맞죠. 근데 이제 이거 말고 규제에 대해서도 막 관치라고 뭐 이렇게 좀 도매급으로 묶어서 넘어가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 예전에 그 실리콘밸리뱅크 SVB가 넘어지면서 그 미국 그 정부에서 모든 그런 미국에 있는 은행들을 상대로 레귤레이션 규제를 강화시켰거든요. 충당금을 많이 쌓게 하고 부실 자산 정리하게 하고 이런 식으로. 근데 그런 거는 사실 관치의 영역에 뭐 들어갈 수도 있긴 하지만은 은행의 어떤 건전성을 높이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은행 주주들 입장에서도 뭐 예를 들어서 충당금을 많이 쌓았다 이러면은 그 해에는 배당 여력이 줄어드는 건 맞아요. 근데 그 충당금이잖아요. 쌓아놓은 돈이잖아요. 나중에 결국에는 뭔가 금융 환경이 바뀌었을 때에는 그거는 다시 주주들의 배당 재원으로 돌아오게 될 그럴 돈이라 그거는 그냥 써서 없어지는 돈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런 그 환경이 불안정해졌을 때 더 잘 대비하게 하는 게 과연 이게 은행에게 악재인가 하는 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또 금융 감독도 있죠. 은행이 예를 들어서 뭐 소비자를 기만하든지 뭔가 소비자를 상대로 속된 말로 뭐 양아치 짓을 했다 이러면은 당연히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제재를 하고 이런 걸 다 묶어가지고 관치라고 그냥 도매급으로 얘기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저는 이 부분만 똑 떼어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이게 저는 뭐 그렇게 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체 늘어나는 총파이에 증가 속도가 있는데 여기서 이 부분 이익 침해에 대한 이익에 대한 부분을 조금 계속 이제 그 서민들이 뭐 대출 금리에 고통받는다 어쩐다 할 때마다 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립 서비스로도 하고. 근데 실제로 그러면은 막 대출 금리를 막 깎아줄 것인가? 그건 또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돼버리면은 대출을 줄여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대출 금리를 막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을 해서 줄여버리게 되면은 사람들은
그 돈으로 정부에서는 걱정된다고 서민들이 걱정된다고 대출 이자를 줄여줬지만은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대출을 가져다가 또 집을 산다든지 비투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돼버리기 때문에 그런 시장의 왜곡을 불러올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무한정 이익을 침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한계가 있어요. 전기 같은 경우에는 뭐 전기세를 낮춘다고 해가지고 막 나 오늘부터 그럼 전기 엄청 낭비할 거야. 어제는 100와트 썼는데 오늘부터는 200와트 쓸 거야. 이렇지 않잖아요. 근데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인위적으로 개입을 해서 대출 금리를 낮춰버리게 되면은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시장에 큰 문제를 또 일으킵니다. 그래서 아무튼 관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나, 예, 이렇게 좀 생각을 해서 이번 두 번째 오해. 세 번째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좀 얘기가 좀 길어질 것 같아서